문이 쾅 소리를 내며 안쪽으로 밀려 들어왔다. 낡은 경첩이 비명을 질렀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수의 손에서 흰 쌀국이 담긴 그릇이 떨어져 바닥에 깨졌다. 좁은 거실로 검은 점퍼를 입은 사내 둘이 들이닥쳤다. 한 명은 팔에 문신이 휘감겨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발 뒤꿈치로 신발을 질질 끌며 들어왔다. 할머니 박영신이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아이고, 누구시오? 문도 안 두들기고. 문신이 있는 사내가 한 걸음에 다가오더니 만수의 가슴팍을 양손으로 밀쳤다. 허리가 꺾인 노인의 몸이 뒤로 나자빠졌다. 뒤통수가 벽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다. 숨이 순간 멎는 느낌이 가슴을 후벼 팠다. 김만수 씨, 시간 다 됐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사내의 목소리는 낮고 눌려 있었다. 그 속에서 서늘한 비웃음이 흘렀다. 영신이 허둥지둥 달려와 만수의 팔을 부여잡았다. 아니, 사람을 이렇게 밀면 어떻게 해요? 여기 노인밖에 없다니까. 뒤에서 따라온 사내가 영신의 손목을 거칠게 쳐냈다. 마른 손등이 허공을 스치다 식탁 모서리에 부딪혔다. 영신이 짧게 신음을 터뜨렸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공포가 코끝에서부터 차오르는 듯했다. 문신 사내가 허리를 숙여 만수의 얼굴 가까이로 다가왔다. 뜨거운 숨과 함께 담배 냄새가 밀려왔다. 김만수 씨, 한빛상가 개발에서 나온 사람이라니까요. 계약서에 도장 찍고 돈 받았으면 집은 회사 거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만수가 떨리는 입술을 달싹였다. 그때 말로는 잠깐 담보만 잡는다고 우리 집에서 평생 살 수 있다 했잖소? 그 청년이 분명 그랬어. 뒤쪽 사내가 헛웃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어르신, 세상이 언제 그렇게 좋았어요. 서류에 뭐라고 써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입으로 뭐라고 했든 무슨 상관이야. 문신 사내가 식탁 위에 올려져 있던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다. 두툼한 서류가 만수의 가슴팍을 향해 휙 날아왔다. 종이가 얼굴을 스치며 떨어졌다 흩어진 서류들. 사이로 붉은 도장이 찍힌 매매계약서가 눈에 들어왔다. 자, 여기 보이죠? 매매. 팔았다는 소리야. 오늘 안 나가면 강제 집행 들어가. 우린 순서대로 하는 것뿐이야. 영신의 시선이 거실 한켠에 세워둔 지팡이에 머물렀다. 남편이 다리를 다친 후부터 늘 곁에 두던 지팡이였다. 그녀가 지팡이를 집어들려 하자 뒤쪽 사내가 먼저 달려가 그것을 낚아챘다. 이거 방해되네. 사내가 지팡이를 두 손으로 잡고 무릎에 힘을 주었다. 딱 소리가 나며 나무가 허리에서부터 갈라졌다. 영신의 눈이 커졌다. 그건 무릎 수술하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부러진 지팡이 조각이 방바닥으로 내팽개쳐졌다. 검은 조각이 굴러가며 만수의 발에 멈춰섰다. 만수의 가슴 속에서 무엇인가가 무너져 내렸다. 두려움과 함께 깊고 짙은 슬픔이 밀려왔다. 오래 버텨온 자존심이 부러진 지팡이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지는 느낌이었다. 문신 사내가 만수의 옷깃을 다시 움켜쥐었다. 오늘 안으로 짐 빼요. 아니면 우리 사람들 더 와. 그때 가면 진짜 아플 거야. 영신이 떨리는 목소리로 울먹였다. 우리가 정말 사기당한 거라니까요. 그 청년이 윤도현인가 뭔가 평생 살라고 서류는 형식이라고. 그래서 뭐요? 사내가 한쪽 입꼬리를 비틀며 물었다. 우리가 도와달라고 왔어요? 불쌍한 척 그만하시고요. 세상 그렇게 순진하게 살다간 마지막은 원래 이렇게 되는 거야. 그가 식탁을 발로 걷어찼다. 국이 담긴 냄비와 반찬 그릇이 공중으로 솟구쳤다가 바닥에 쏟아졌다. 끓기 직전이던 미역국이 바닥을 타고 흘렀다.
식탁 아래에서 영신의 슬리퍼가 미끄러지며 중심을 잃었다. 그녀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무릎으로 떨어졌다. 여보. 만수가 허둥지둥 손을 뻗었지만 그의 몸도 사내의 소나기에 붙들려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일 수 없었다. 문신 사내가 낮게 속삭였다. 노인네, 세상이 다 불공평하죠? 근데 어쩌겠어. 힘없는 사람이 져야지. 그 말 속에 서려 있는 모욕이 만수의 가슴을 찔렀다. 공포, 슬픔, 분노, 억울함이 한꺼번에 들끓었다. 하지만 몸은 깨어진 지팡이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그날 오후 대륙자산관리라는 이름이 찍힌 집행 스티커가 현관문에 붙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노부부의 마지막 보금자리가 그렇게 빼앗겨가고 있었다. 비가 잦아들 무렵 집 안에는 이미 살림살이의 절반이 박스에 들어가 있었다. 단단히 닫힌 박스 측면마다 영신이 떨리는 글씨로 이름을 적었다. 밥그릇, 옷, 사진, 상장. 만수는 부러진 지팡이 대신 오래된 우산을 짚고 다녔다. 우산 손잡이는 축 늘어져 있었지만 그에게 허락된 유일한 지지대였다. 여보, 저 사람들 진짜 법대로 하는 걸까?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리가 잘못한 게 그렇게 큰 죄인가? 영신이 박스를 끌어안고 고개를 떨구었다. 큰 죄는 아들 보증선 죄지 뭐. 그때 그냥 안 해줬으면. 벽에 걸린 사진 속에서 젊은 아들이 웃고 있었다. 회사 앞에서 찍은 사진, 군대 전역하고 처음 취직했을 때였다. 사진 속 아들의 뒤로는 현대글로텍이라는 회사 간판이 걸려 있었다. 그 아들이 돈을 벌어 작은 카페를 차리겠다며 대출을 알아보던 날 한성상호 신용금고 직원이 친절한 미소로 말했다. 어르신들 명의로 보증만 서주시면 금방 상환됩니다. 요즘 청년 창업 지원 정책이 좋아서요. 그때만 해도 빚이라는 단어는 먼 이야기에 불과했다. 하지만 카페는 1년도 못 가 문을 닫았다. 아들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졌고 병원 침대에서도 얼굴을 들지 못했다. 미안해요. 엄마, 아버지. 그 말과 함께 남겨진 것은 부채뿐이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빚은 살아남았다. 한성상호 신용금고는 이름을 바꾸어 한성캐피탈로 다시 태어났고 그 채권은 대륙자산관리라는 회사를 거쳐 한빛상가 개발에 넘어갔다. 홍보책자에는 어르신 안심재산관리라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다. 우리 같은 노인만 골라서 집을 가져갔겠지. 만수가 서랍에서 홍보 전단 한 장을 꺼내었다. 전단 속 젊은 남자의 얼굴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몇 달 전 집에 찾아와 상냥하게 인사하던 그 청년이었다.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어르신, 이 집은 그대로 사시고요. 빚만 저희가 정리해 드릴게요. 한빛상 가게발 믿고 맡기십시오. 그 말에 속았다. 서류에 작은 글씨들까지 꼼꼼히 읽을 줄 알았다면, 아니, 누군가 한 번만 더 확인해 줬다면. 영신이 서랍을 닫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속이고도 잠이 오나 몰라. 우리 나이쯤 되면 남은 날 그렇게 못 산다. 마당 한켠에 심어둔 감나무가 창밖으로 보였다.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심었던 나무였다. 올해도 주황색 감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다. 저 나무도 이제 남의 집 나무가 되는 거네. 영신이 중얼거렸다. 감나무 잎사귀 사이로 석양이 비쳐 들어왔다. 노을빛은 아름다웠지만 그들에게는 그저 마지막 인사처럼 느껴졌다. 이삿짐 트럭이 골목으로 들어왔다. 하얀 트럭 측면에는 청년이사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젊은 기사와 조수는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했다. 어르신, 짐 많지 않네요. 금방 끝나요. 조수가 가볍게 말했다.
영신이 애써 미소를 지었다. 살림이 줄어들어서 그래요. 여기저기 팔고 버리고. 마지막으로 안방 장롱문을 열자 맨 위 선반에서 낡은 상자가 하나 떨어졌다. 상자 뚜껑이 열리며 오래된 편지와 군번줄이 쏟아졌다. 만수가 허리 아픈 것도 잊고 손을 뻗었다. 이건 군대 있을 때 친구가 보낸 편지야. 편지 봉투에는 정태식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만수가 잠시 편지를 들여다보았다. 몇 번이나 읽었던 글씨인데도 그날따라 유난히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언젠가 서울 올라가면 형님 집 근처에서 조그만 사무실 하나 차리고 싶습니다. 그때도 의지할 데 없으면 꼭 연락 주세요. 그 사람 아직 서울에 있을까? 만수가 입안으로 중얼거렸다. 영신이 고개를 갸웃했다. 그때 그 듬직하던 후임 말이지? 이름이 태식이었나? 세상 참 넓기도 하고 좁기도 한데 어디서 뭐하고 살려나? 편지를 다시 상자에 넣는 순간 밖에서 또 다른 차량 소리가 들렸다. 검은 세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멈춰섰다. 문이 열리고 낯익은 청년이 내려섰다. 한빛상 가게발의 윤도현이었다. 그는 몇 달 전 처음 집에 찾아왔을 때처럼 말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다. 이번에는 얼굴 표정에서 미소가 사라져 있었다. 어르신, 준비 다 되셨어요? 그가 차문을 닫으며 물었다. 만수가 씁쓸하게 웃었다.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구먼. 젊은 사람이 어찌 이리. 윤도현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러나 곧 딱딱하게 굳었다. 전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뿐입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그가 집안을 둘러보며 덧붙였다. 오늘 안으로 명도 확인서 받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위에서 난리 나요. 제 월급도 걸린 문제라서요. 영신이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우리가 사기당한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나이 먹은 사람 속이고 평생 살던 집 뺏어가는 일이 회사 이름으로 하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윤도현이 시선을 피했다. 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매매 계약이니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귓가에 조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세계 부동산 그룹에서 전체 재개발 맡았는데 여기만 처리되면 회장님이 바로 해외 나가신다네요. 빨리 마무리하자고요. 윤도현의 입가가 굳어졌다. 세계 부동산 그룹은 최근 방송에서도 자주 언급되던 대기업이었다. 그 뒤에 서 있는 실세가 바로 최기남 회장이라는 이야기를 윤도현은 자주 들어왔다. 형식이 어쩌고저쩌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없게만 만들면 돼. 노인들 설득하는 건 내가 제일 잘하잖아. 팀장이 웃으며 했던 말이 떠올랐다. 윤도현은 다시 노부부를 향해 말했다. 저도 마음이 편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여기 사시는 것보단 원룸으로라도 옮기시면 나으실 거예요. 빚 정리도 되고요. 만수가 입술을 깨물었다. 자네도 나이 먹어보면 안다. 집이란 게 그냥 벽이랑 지붕이 아니라는 걸. 우리 아들 키우고 부모님 보내드린 곳이야. 흙냄새며 나무 냄새며.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윤도현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명도 확인서를 내밀었다. 그래도 사인하셔야 합니다. 오늘 안 그러면 강제 집행 들어옵니다. 그땐 아까운 사람들보다 더 거친 사람들 올 거예요. 영신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여보, 우리 더 맞고 상처 입기 전에 그냥 나가자. 만수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그의 손끝이 펜을 향해 움직였다. 붉은 도장이 종이 위에 찍혔다. 그 순간 감나무 잎사귀 사이로 불어온 바람이 마당에 쌓인 낙엽을 휘저었다. 노부부의 마지막 집이 그렇게 남의 손으로 넘어갔다.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판자집. 항상 눅눅한 냄새가 났다. 허공에는 쾌쾌한 곰팡이 냄새,
담배 찌든 냄새가 뒤섞여 떠돌았다. 노부부의 새 보금자리는 그 좁은 방 하나였다. 방은 아주 작았다. 벽걸이, 선풍기가 전부였다. 창문을 열면 맞은편 건물의 벽이 손에 잡힐 듯 가까웠다. 영신은 처음 며칠 동안 창문을 열지 못했다. 창밖에 감나무가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쿡쿡 찔렀다. 만수는 근처 시장에서 박스를 나르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무릎은 여전히 쑤셨지만 가만히 누워있는 것이 더 힘들었다. 어느 날 시장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좁은 골목 모퉁이에서 누군가 어깨를 스쳤다. 검은 가방을 든 중년 남자가 먼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골목이 좁아서 그랬네요. 만수가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태식이 아니, 내가 헛것을 보는 건가. 남자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설마 김만수 상병님? 와, 이게 얼마만입니까? 군대 시절 비오는 야간행군에서 함께 빗속을 헤매던 후임병 정태식이었다. 그는 이제 회색 정장을 입은 변호사가 되어 있었다. 가방에는 정태식 법률사무소라고 적힌 서류철이 들어 있었다. 둘은 근처 다방에 자리를 잡았다. 연륜이 묻어나는 다방 주인은 커피잔과 함께 믹스 커피 향을 진하게 풍겨보냈다. 서울에서 사무실 차린다고 편지 보내더니 진짜로 성공했구먼. 만수가 웃으며 말했다. 태식이 손사래를 쳤다. 성공은 무슨 성공입니까? 겨우 먹고 사는 정도지요. 그런데 상병님, 어찌 여기까지 예전에 살던 집에서 멀던데요? 만수가 그제야 집 이야기를 꺼냈다. 한빛상 가게발, 세계 부동산 그룹, 대륙자산관리, 윤도현이라는 청년과 악랄한 집행인, 부러진 지팡이와 쫓겨난 날들의 기억. 그는 중간중간 말을 잇지 못하고 커피잔만 만지작거렸다. 태식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눈빛이 점점 어두워졌다. 잔을 내려놓는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상병님, 그 회사 이름이 정확히 한빛상 가개발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리고 뒤에 세계 부동산 그룹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만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왜 자네도 들어본 회사인가? 태식이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얼마 전부터 그런 사건을 몇 건 맡고 있습니다. 구조가 비슷합니다. 장기 연체 채권을 헐값에 사들인 다음 노인들 집을 담보로 잡고 평생 거주 운운하면서는 실제로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만드는 방식. 집행 과정에서 폭력이 동반된 경우도 있었고요. 그럼 우리도 사기당한 거라는 말이요? 만수가 의자에서 반쯤 일어났다. 법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태식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특히 설명 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않았거나 고의로 내용을 숨겼다면 민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서류를 확인해 봐야겠지만요. 만수의 가슴 속에 아주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다. 절망의 바닥에서 처음 느껴지는 희미한 기대였다. 그럼 우리 집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식이 신중하게 말을 골랐다. 단정은 못합니다. 하지만 싸워볼 가치는 있습니다. 상병님이 포기만 안 하신다면 끝까지 같이 가보겠습니다. 그 말 속에는 오래된 전우애가 묻어 있었다. 행군길 내내 낙오할 뻔한 태식을 부축해 함께 들어가던 그날의 기억처럼 이번에는 태식이 만수를 부축하려 하고 있었다. 여보, 이분이 그때 얘기하던 후임이야? 뒤늦게 다방에 들어온 영신이 자리에 앉으며 물었다. 이런 인연이 또 있네. 세상 참. 태식이 미소를 지었다. 어머님, 제가 부족하지만 한번 같이 싸워보겠습니다. 어르신들만 괜찮으시다면요. 영신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만 있다면 뭐든 해볼게요.
그날 밤 고시원 작은 방에서 노부부는 오래간만에 깊은 잠에 빠졌다. 절망의 구석에서 처음으로 내일이 조금은 덜 두려워 보였다. 며칠 뒤 태식은 노부부와 함께 한빛상 가게발이 위치한 빌딩으로 향했다.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세계타워라는 빌딩은 유리벽이 햇빛을 받아 번쩍거렸다. 1층 로비에는 고급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영신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여기 와도 되는 건가 몰라. 옷차림부터가 다르니 쫓겨나는 거 아닌지. 태식이 미소를 보였다. 여기 계신 분들이 어머님 세금으로 지은 길을 밟고 다니는 겁니다. 당당하셔도 됩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밝은 조명이 눈을 찔렀다. 유리 파티션 너머로 직원들이 분주히 전화를 받고 있었다. 그중 한 칸에서 윤도현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 잠깐 놀란 기색이 스쳤다. 어르신들, 여기 웬일이세요?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다. 태식이 명함을 내밀었다. 정태식 변호사입니다. 김만수, 박영신 어르신 대리를 맡았습니다. 기존 채권 및 매매 계약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 찾아왔습니다. 윤도현의 눈빛이 흔들렸다. 잠시 후 그는 굳은 표정으로 회의실로 이들을 안내했다. 회의실에는 팀장이라는 중년 남자가 먼저 와 있었다. 그의 넓은 어깨에는 자신감이, 눈빛에는 경계심이 깃들어 있었다. 어르신들, 또 무슨 문제 있으세요? 이미 법적으로 끝난 일인데. 팀장이 말했다. 태식이 서류철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설명 의무 위반 및 기망행위 여부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이 계약서, 어르신들께서 당시 어떤 설명을 들으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청년이 빚만 정리하고 집은 평생 살 수 있다고, 서류는 형식이라고 그랬소. 그래서 도장 찍었지. 팀장이 눈썹을 치켜 세웠다. 그런 말 우린 한 적 없습니다. 윤대리? 모든 시선이 윤도현을 향했다. 윤도현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그는 잠시 입을 굳게 다물고 서 있었다. 눈앞에 노부부의 떨리는 어깨가 보였다. 그 뒤로 회장실에서 들었던 말 한마디가 겹쳤다. 노인들한테 뭐 좀 과장해서 말하면 어때? 서류에만 제대로 써 있으면 되는 거야.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윤도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분명히 평생 거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만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팀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윤대리,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태식의 눈빛이 번쩍였다. 지금 하신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녹음 중입니다. 윤도현이 숨을 내쉬었다. 저도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분들 집에서 나가시는 날 그게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팀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윤도현의 팔을 거칠게 잡았다. 너 미쳤어? 회장님 귀에 들어가면 끝장이야. 지금이라도 말 받고 농담이었다고 해. 그리고 순간 문이 열리며 또 한 사람이 들어왔다. 검은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였다. 그의 가슴에는 금융감독원 특별조사단이라고 적힌 명찰이 붙어 있었다. 이미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가 서류 뭉치를 들어보이며 말했다. 윤도현 씨, 약속대로 진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수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금융감독원 그럼 자네는 회사 직원이 아니라. 윤도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에는 외부 컨설턴트로 들어왔지만 곧 내부에서 어르신들 계약건을 보고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조사단과 함께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어르신들 같은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숨겨진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동안 친절과 냉정 사이를 오갔던 그의 행동들이 새로운 의미를 띠기 시작했다. 조사단 직원이 태식에게 명함을 내밀었다. 우리는 이미 세계 부동산 그룹과 한빛상가 개발의 거래 구조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노인 주택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뒤 담보대출 포장으로 사실상 헐값에 빼앗는 방식이더군요. 오늘 이 진술이면 본격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팀장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이 사람들 지금 불법 침입이에요. 회장님 허락도 없이.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회의실 문 밖에서 또 다른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줄지어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압수수색 영장이라고 적힌 서류가 들려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입니다. 회사 서버와 서류 일체 압수수색하겠습니다. 단호한 목소리가 회의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영신은 두 손을 꼭 모았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심장은 뜨겁게 뛰고 있었다. 오랫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억울함과 분노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수사가 시작된 뒤 노부부는 여러 차례 검찰청과 금융감독원을 오갔다. 좁은 복도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길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태식이 항상 곁에 있었다. 어르신들 진술이 사건의 큰 축을 이룹니다. 힘들어도 끝까지 말씀해 주세요. 그의 말은 묵직한 격려였다. 검찰 조사실에서 검사 한 사람이 질문을 던졌다. 계약 당시 한빛상 가게발 직원이 어떤 표현을 썼습니까? 만수가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다. 그날의 미소, 나지막한 목소리, 평생이라는 단어. 집은 절대 안 뺏어간다고 했습니다. 빚만 정리해준다고 했고 서류는 형식이라고 했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정확히는 못 봤지만 우리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영신이 이어서 말했다. 빚이 많아 우리가 죄인이 된 것 같아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사람 말만 믿고 도장 찍은 게 죄라면 그 죄는 우리가 지겠지만 이렇게까지 당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검사의 눈빛에 잠시 안쓰러움이 스쳤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진술 그대로 기록하겠습니다. 그날 밤 고시원 방에서 태식이 서류를 펼쳐놓고 계산기를 두드렸다. 형님, 이 회사들이 빼앗아간 집값만 합쳐도 수백억입니다. 전부 노인들 집이죠. 이번 사건이 잘 풀리면 집을 돌려받지는 못하더라도 상당 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만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 또 안 생기게 할 수 있을까?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제 일입니다. 그리고 형님이 이렇게 나서 주셔서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낼 겁니다. 그 말에 만수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이 싸움이 더 이상 자신들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후 텔레비전 뉴스에 익숙한 이름이 등장했다. 세계 부동산 그룹 최기남 회장, 노인 대상 부동산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 착수. 화면 속에서 최 회장은 카메라 앞을 빠르게 지나가며 무언가를 외쳤다. 다 오해입니다. 우리는 정당한 사업을 해왔을 뿐이에요. 뉴스 화면을 바라보던 영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 사람이 우리 집을 빼앗아간 나쁜 사람이었구나. 만수의 손이 자연스레 영신의 손을 감쌌다. 이제 저 사람도 우리처럼 조사받고 기다리고 불안해하겠지. 노부부의 반격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그들의 목소리가 세상을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른 뒤 드디어 첫 재판이 열렸다. 서울지방법원 큰 법정 앞 복도에는 기자들과 방청객이 모여 웅성거렸다. 노부부는 태식과 함께 사람들 사이를 지나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재판장은 높은 자리에 앉아 서류를 넘겼다.
피고석에는 세계 부동산 그룹의 최기남 회장과 한빛상 가개발 대표, 대륙자산관리 임원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들의 옆에는 고액 변호사들이 줄지어 앉아 두꺼운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다. 검사가 먼저 일어나 공소 사실을 읽어내려갔다. 피고인들은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한 뒤 피해자들에게 평생 거주 보장 등을 미끼로 사실상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주택을 강제로 빼앗았으며 그 과정에서 설명 의무를 고의로 위반하고 협박 및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말이 이어지는 동안 만수의 눈앞에는 부러진 지팡이와 뒤엎어진 식탁이 떠올랐다. 그의 손이 떨렸다. 영신이 조용히 손을 포개어 쥐었다. 증인석에는 윤도현이 올라갔다. 그는 평소보다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증인은 피고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했습니까? 검사가 물었다. 노인 채무자들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계약 내용을 정확히 설명했습니까? 윤도현이 짧게 숨을 들이마셨다. 아니요. 팀장과 상부 지시대로 평생 거주 가능 빚만 정리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실적을 위해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다. 최 회장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변호인이 급히 일어나 반대 신문을 시작했다. 증인, 회사에 불만이 있어서 과장된 진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징계 가능성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윤도현이 고개를 저었다. 저는 이미 회사를 그만두었고 징계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이 쫓겨나는 모습을 보고서야 제가 한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달았습니다. 제 죄를 줄이려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전해졌다. 방청석 뒤편에서 몇몇 노인들이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다음으로 만수가 증인석에 섰다. 법정 한가운데서 그는 마치 군대 시절 소대 앞에 선 것처럼 허리를 곧게 폈다. 증인은 당시 어떤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검사가 물었다. 빚만 정리해준다고 했습니다. 집은 계속 살 수 있다고 했고 서류는 형식이라고 했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고 어려워서 묻자 청년이 웃으면서 어르신 저만 믿고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설명을 듣고 집이 팔리는 계약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제 손을 잘라도 도장 안 찍었을 겁니다. 집은 제 아내와 아들, 부모님이 머무르던 곳입니다. 그의 말끝이 조금 떨렸다. 그러나 눈빛은 단호했다. 법정 안공기는 무거웠지만 그 안에서 한 사람의 존엄이 빛나고 있었다. 변호인이 또 반대 신문을 시도했다. 증인, 나이가 드시면 기억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시 내용을 착각하고 있을 가능성은? 만수가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내 나이가 많다고 기억까지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그날 그 청년 얼굴도 손에 쥐고 있던 볼펜색도 제가 찍던 도장의 떨림도 다 기억합니다. 평생 집을 지키려 찍은 도장이었지 집을 팔려고 찍은 도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에 방청석에서 작은 탄성이 흘렀다. 재판장은 조용히 정숙을 요구했지만 노부부의 말은 이미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게 박혀 있었다. 재판은 몇 차례 더 이어졌다. 수많은 서류와 진술, 녹취록과 통화 기록이 제출되었다. 그 중에는 회장실에서 녹음된 파일도 있었다. 노인들 상대니까 조금 세게 나가도 돼. 어차피 소송 걸 힘도 없을걸. 서류만 튼튼하게 만들어놔. 그 목소리가 법정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자 방청석 여기저기서 분노의 숨소리가 터져나왔다. 최 회장은 입술을 굳게 깨물고
고개를 숙였다. 마침내 선고일이 다가왔다. 재판장은 긴 침묵 끝에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피고인 최기남 외 일당은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을 상대로 조직적 반복적으로 기망행위를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공포와 폭력을 사용하였다. 이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재판장의 저울은 악역들에게 무거운 형량을 내렸다. 동시에 피해자들에게는 손해배상과 일부 주택 환원 조치가 결정되었다. 특히 김만수, 박영신 부부의 경우 부당한 계약으로 인한 손해가 크다고 인정되어 상당한 금액의 배상이 명시되었다. 선고가 끝나자 영신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우리 억울하다고 하늘이 알아준 건가 봐. 만수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이긴 게 아니라 억울한 사람들이 다 같이 이긴 거지. 태식이 그 옆에서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 판결을 근거로 다른 피해자들도 더 쉽게 싸울 수 있게 됐습니다. 몇 달 뒤 노부부는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다. 이전보다 조금은 작은 전셋집이었지만 따뜻한 햇살이 잘 들어오는 집이었다. 거실 창문 너머에는 어린 나무 몇 그루가 심어진 작은 공원이 보였다. 이삿날 태식과 윤도현도 함께였다. 윤도현은 검찰 수사에 협조한 공로로 형량이 크게 줄어들었다. 그는 이제 금융피해 예방 시민단체에서 일하며 비슷한 사건을 막기 위해 뛰고 있었다. 어르신들, 이번엔 계약서 내용 제가 끝까지 확인해 드렸습니다. 집주인도 좋은 분이고요. 윤도현이 전세 계약서를 정리하며 말했다. 영신이 웃으며 답했다. 이젠 서류 글씨가 작아도 겁 안 난다. 내가 다 읽어주니까. 만수가 베란다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다. 공원 주변을 천천히 걷는 노인들의 모습이 보였다. 누군가는 손주와 함께 있었고 누군가는 혼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여보, 저기 나무들 좀 봐. 아직 어려서 가지도 가늘지만 햇볕 잘 받으니 금방 자라겠지. 영신이 그의 옆에 섰다. 우리 감나무 생각나네. 언젠가 또 작은 나무 하나 심어보자. 만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아무도 뺏어가지 못하게 지키자고. 노부부는 그 뒤로 동네 경로당과 주민센터를 자주 찾았다.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낯선 서류에 쉽게 도장 찍지 말라고, 어려운 말은 꼭 끝까지 물어보라고, 주변에 도움을 청하라고 강조했다. 어느 날 주민센터에서 작은 강연이 열렸다. 노인 금융사기 예방 교육. 연단 위에는 윤도현과 정태식, 그리고 김만수가 함께 서 있었다. 만수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저는 집 한 채를 잃고서야 세상 공부를 제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기억이 흐려진다고 해서 우리 권리까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사인하는 한 장 한 장이 우리 인생입니다. 강연을 듣던 노인들의 눈빛이 반짝였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메모를 했다. 강연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석양이 붉게 물든 하늘 아래로 새 집의 불빛이 하나둘 켜졌다. 영신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여보, 우리 참 많이도 당했네. 그래도 이렇게 다시 걸어가는 걸 보면 인생이 완전히 져버린 건 아니었나 봐. 만수가 부드럽게 웃었다. 우린 단 한 번 반격했을 뿐인데 세상이 조금은 같이 움직여준 거지. 앞으로 남은 날은 우리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억울함도 같이 덜어주면서 살자고. 그들의 발걸음이 천천히 집을 향해 나아갔다. 새 집 창문에서 흘러나오는 노란 불빛이 두 사람을 맞이하고 있었다. 노부부의 재산을 빼앗아간 손들은 법 앞에 서게 되었고 그들을 짓밟던 폭력은 법정에서 심판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재산 뺏긴 노부부는 단 한 번의 반격으로
자신들의 삶과 존엄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한 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